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방정부 폐쇄 시사 발언 외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다우존스 지수는 0.40% 하락한 21,812.0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5% 낮은 2,444.0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0% 내린 6,278.4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제조업 업황의 흑장세는 2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8월 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전월 53.3에서 52.5로 내렸습니다. 8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전월 54.7에서 56.9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 밖으로 급감하면서 7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9.4% 감소한 연율 57만 1000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규모는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이며 감소율은 2016년 8월 이후 가장 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0.8% 늘어난 61만 5천 채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재고 감소 소식에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가 330만 배럴 줄었다는 소식이 유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1.2% 오른 48달러 4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하락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가 장중 내내 약세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억눌렀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서 증시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봐드릴까요? 코스피가 이틀 연속 오르기는 했지만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기 때문에 오름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05%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2,366으로 거래를 마쳤고 반면 코스닥 지수는 소폭 밀리면서 64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8을 공개하면서 하반기 세계 스마트폰 대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갤노트 8 공개 소식과 함께 또 하반기에 예고돼 있는 프리미엄 폼 시장의 대전 그리고 관련 IT 부품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합니다.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간밤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8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뉴욕 언팩 행사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공개된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IT 그룹 관련주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밤, 어젯밤이죠? 잠을 설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시간 오늘 새벽에 갤럭시 노트 8의
언팩 행사가 뉴욕에서 있었죠. 자, 뉴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다음 달 15일 날 출시를 하는데요. 그 언팩 행사 동향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갤로트 8을 공개하면서 캐치 플레이즈로 건 말이 있습니다. 못하는 영어입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bigger things. Do what you can't.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다고 하는데요. 그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더 큰 일을 행하라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 하는 것 두 가지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치프레이즈에서 이미 이번에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출시한 갤로트 8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미국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11시에 미국 뉴욕 파크 아모리 에비뉴에서 갤로트 8의 그 공개를 했는데요. 이 뉴욕은 애플의 그쵸 아성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애플 판매 1호점이 있는 곳이 이 뉴욕입니다. 그 이번에 그 언팩 행사를 한 행사장과 5분 거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아주 절치부심하면서 애플의 아성에 도전한 오히려 그동안의 영광, 그동안에 침체했던 갤럭시 S7의 그 배터리 폭파 사고로 인해서 침체했던 그 아성을,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그 언팩 행사로 인해서 공개된 갤로트 8의 그 특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자, 국내 최초로 최대 디스플레이 6.3인치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는 거죠. 아이폰 8이 5.8인치, LG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것이 6인치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 규모 면에서는 거의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18대 9의 그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최적의 환경을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게임과 영상 등 멀티미디어와 멀티태스킹에 적합한 설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최초로 듀얼 카메라를 탑재를 했죠. 무려 13만 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1200만 화소 망원 렌즈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사진 좋아하시는 분은 아웃포커스라고 하죠. 뒷배경을 흐릿하게 하면서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는 이 보통 통상적으로는 DSLR 이런 고급 카메라에만 적용되는 그 기능인데요. 이것을 핸드폰에 탑재할 정도로 기능을 아주 최대로 극대화시켰다는 점이죠. 또 하나는 IP68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이 방진이죠. IP68 최고 등급의 방진 기능을 탑재했고, 그리고 홍채, 지문, 그리고 화상 인식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무선 급속 충전이 가능하죠.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까지도. 그리고 그 10나노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6GB의 램을 장착하면서 속도 면에서도 월등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 스마트폰의 아주 압도적인 기능이죠. S펜. 이 S펜을 이제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인 취향과 사양에 맞는 라이브 메시지를 채택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인공지능, AI가 아주 대세죠. 이 삼성전자에서 독자 개발한 지능의 인터페이스죠. 빅비스, 아주 개인 비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기능 또한 아주 극대화시켰다는 이런 특징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자 이제 오늘 언팩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약 판매가 과연 어느 만큼 효과를 거둘지 이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아직 현재 언팩 행사 이후의 시장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해 갤로트 7 발화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던 삼성전자였는데요. 이번 갤로트 8에서는 어떤 점을 강화했는지 특징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자, 최근 북미 시장의 판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이미 이 갤로트 8이 언팩 행사가 하기 전에도 지난 2분기에도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다는 그 보도 이후에 3분기, 4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애널리스트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갤로트 8의 이번 전폭적인 출시, 그리고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그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주가의 그 실적이 이미 반영됐냐 안 됐냐, 이거는 자제하고서라도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따라서 그 점을 감안해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상반기에서 하반기도 이 IT, 특히 스마트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호조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일주일 뒤에는 LG전자의 V30이 공개가 되고 또 아이폰 10주년 기념으로 발매될 아이폰 8 역시 공개를 잇따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로트 8이 지금 이제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개가 된 만큼 선점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참 올 하반기에는 특히 8월 말, 9월 달에 걸쳐서는 이게 세계 대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3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애플, 삼성전자, LG전자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신형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올 8월 말, 9월 달에는 이들 3사의 아주 피 튀기는, 피 말리는 생사를 건 그런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갤롯 8은 언팩 행사를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실시를 했죠. 그래서 9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출시를 합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국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도 V30, 그러니까 V30을 출시를 합니다. 역시 31일 날 독일 베를린에서 가전 박람회에서 이 LG전자는 언팩 행사를 합니다. 근데 출시는 9월 15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15일 대전이라 하는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 LG전자의 그런 아주 피말리는 그런 전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LG전자 V30도 아주 첨단 기능을 탑재를 했죠. 6인치 올레드 풀 버전을 적용했고요. 특히 LG전자에선 최초로 OLED, LED가 아니라 OLED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함으로써 해상도라든지 밝기 측면에서 월등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비서를 빅비스를 채택을 했는데요. LG전자는 구글 인공지능이죠.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최초로 한국어를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LG전자의 V30도 삼성전자에 못지않은 기능과 마케팅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각축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9월 달에 또 아이폰 8도 출시를 합니다. 이 아이폰은 더군다나 10주년 기념 행사 이벤트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과연 이 애플의 이번 신제품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느냐의 여부, 이것 또한 초미의 관심거리가 돼서 사실 9월 한 달은 이 IT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력으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월달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좀 더 세심한 주의력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갤로트 8 출시가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에는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요. 향후 주가 전망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230만 원대에서 소강 국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달이었죠. 지난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20일 날 256만 6천 원을 고점을 실현한 이후에 240만 원 선이 상상이 붕괴됐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지난 8월 11일이었죠. 기억납니다만 221만 원까지 하락하면서 200만 원도 불안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대두됐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230만 원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 그리고 수급 구조의 모습을 본다면 그동안의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다시 한번 하반기, 특히 3, 4분기에도 직전 고점이던 250만 원대 돌파 시도를 다시 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물론 갤로트 8의 출시는 언팩 행사하고 다음 달에 출시는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있다고 하죠. 예, 2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재판 방청객 청약 경쟁률 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방청객을 추첨으로 해서 뽑을 정도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내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에 따라 주가의 영향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삼성전자는 그룹이
일부 한 개인에 의해서 오너라고 하지만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정도의 어떤 소기업이 아니고 이미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악재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풀려난다 긍정적으로 석방이 된다면 보석이라든 여러 가지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주가에는 한 단계 레벨업되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이회정 부회장의 사건을 제외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향하는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다만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그 판결 여부에 따라서 그 템포 시기는 다소 조절될 수 있다. 이 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권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을 앞두고 정보 기술주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조사뿐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모듈, 또 스마트폰 관련 업종 전반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투자 팁을 주십시오, 이사님. 네, 제가 앞서서도 지금은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선별적인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9월 달에 본격적인 세계 3대 메이커의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부품이라든지 관련주에는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갤로토 8과 관련해서는 역시 삼성전기가 1등이죠. 그리고 자화전자든지 대덕 GDS, 옵트론텍, 파워로직스, 아모텍, MC넥스, 해성옵틱스, UIL 이런 종목군들이 부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8 관련해서는 역시 LG노텍이 주력이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같은 그리고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군들이 아이폰 8 부품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 9월 달에도 IT 특히 관련해서 스마트폰 부품 관련한 주들이 장의 주도주로 그리고 관심주로 부각될 가능성은 그 한층도 높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들 종목이 수혜가 난다 하더라도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을 꼭 체크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든지 너무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와면서 단기 급등을 했다든지 이런 종목은 자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들 종목도 계속해서 관심주로 부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관망세가 굉장히 짙게 나오면서 며칠 동안 거래 대금이 3조 원대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까요? 네. 보통 주가가 바닥을 찍기 전에는 거래 바닥을 찍는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참담하네만 쳤죠.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2억 주대 초반을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거래량이 2억 2,800만 주요. 그저께 장에서는 2억 3,600만. 그러니까 2억 주대 초반의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주가 거래량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거래 바닥이 주가의 바닥으로 이어지냐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거래 바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오히려 이 조정 이후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기상으로 어제가 처서였다고 합니다. 처서라는 것은 우리나라 24절기 중에서 14번째인데요. 앞에 입추와 뒤에 백로를 앞두고 있는 중간에 있는 시점인데 이 처서가 되면은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모기도 이제 추위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피, 동물의 피를 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전환을 알기는 건데요. 주식시장에서도 과연 그동안의 기나긴 장마로 인한 조정장세에서 벗어나면서 과연 새로운 동력을 맞이할 수 있을지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내 시장도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닙니다. 모두 언급해드렸다시피 전일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 유가증권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2,366포인트로 마감됐죠. 2,366포인트. 그러니까 2,360포인트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지난주 2주 전에 급락세에서 벗어나면서 그렇죠? 2,310포인트까지 가는 그런 급락상세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경 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승 전환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투명한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장은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격언해 보면요, 개인 투자가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으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왜? 발바닥에서 사라든지 복숭아뼈에 사가지고 머리에서 팔면 더 좋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진바닥과 그리고 고점을
정확한 상태의 고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격언이 나온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에서 보면 무릎에서 산다는 격언에서 보면 지금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수적, 항상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본다 하더라도 이 국제 정세도 이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 강세를 보이다가 조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돈키호테 같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죠. 셧다운 발언했습니다. 셧다운이라는 것은 연방정부를 정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셧다운 발언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멕시코의 장벽 16억 달러의 장벽 건설을 앞두고 있으면서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셧다운 하겠다는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불안감이 미국 증시를 조정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 안전자사인 금과 금이 상승하고요. 그리고 또 유가가 재고량이 감소했다는 소식과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을 방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국제 정세도 다소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한 발 뒤로 물러서 기다리는 전략 그리고 매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기 매매 전략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매수할 만한 종목도 철저하게 압축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단기적으로 매수 관심을 가져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종목을 선정해 보면요. 이런 박스권 장세,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유효한 업종을 꼽으라면 저는 제약주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에서 제약주들이 참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최근 제약주들도 그동안에 장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주사, 계속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상반기, 지난 연초, 작년 연말에도 올 주달 2017년도 장을 주도할 업종을 꼽으라 하면 지주사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는데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주사. 그리고 정유주. 매력이 있습니다. 이 정유주. 정유주는 유가가 하락하면 악재죠. 근데도 빠지지 않아요. 조금만 오르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 구리 아연으로 대표되는 이 원자재 관련주들도 역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에 모두에도 언급해드렸던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는. 그래서 이들 종목으로 종목을 특화시키면서 이들 종목군들도 철저하게 풀베팅 전략이 아니라 짧게 끊어친다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유동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8을 발표한 삼성전자 투자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오늘은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슈 분석 함께 해보겠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정책 노선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스티븐 배넌 수석 전략가가 경질된 이후로 밝힌 안보 관련 아프가니스탄 정책에서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 선거 이후에 스티브 배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던 게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먼저 스티브 배넌에 대한 인물을 좀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었죠. 그리고 브레이브바트라는 뉴스의 창립 멤버이자 CEO고요. 이 브레이브바트 뉴스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베입니다. 이런 극우신문의 어떤 창립 멤버이자 CEO였다는 점. 그리고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서 반이민 정책, TPP 탈퇴,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 나프타 조정 등 트럼프 정부의 어떤 주요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철학까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스티브 배넌이 그 경질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18일 날 이제 경질을 했는데요. 결국 경질 이후에 다시 브레이브바트의 CEO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하자마자 트럼프의 아프가니스탄 적극 개입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을 쏟아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 이 대선 공약이 배넌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짰다고 볼 수 있는데, 외교 안보 정책은 고립주의였습니다. 고립주의는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개입주의였는데, 오랜만에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들고 나섰죠. 트럼프는 그때 대선 당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돈 낭비를 하고 있다며 어떤 트위터에 비판의 글들을 많이 여러 차례 올렸었고요. 연설에서도 해외 파병은 미국에 도움되지 않는 낭비라는 측면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중국해 이슈가 있었을 때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어떤 좀 무책임한 행동을 했었는데요. 필리핀 두테르테가 트럼프의 고립주의 스탠스를 알고 중국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필리핀 수빅만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하수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국 국민들한테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스티브 배논을 경질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연설에서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의 노선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선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아프간 추가 파병 선언은 스티븐 배논과 함께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즉 구급파들이죠. 미국 우선주의의 패배고요. 글로벌리스트들인 죄송합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승리했다는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 공약 때 주장했던 외교 안보 스탠스는 완전히 폐기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는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우선주의는 패배를 했고 결국 글로벌리스트들이 승리를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트럼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글로벌리스트는 두 세력을 조금 말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부 세력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 권력입니다. 이 군부 세력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죠.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이면서 군부 세력은요,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했고요. 이 사람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외교안보 정책에서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추가적으로 군부 세력 중에는요, 백악관에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데, 해병대 대장 출신인 존 켈리 비서실장하고 해병대 대장과 중부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부 세력으로서 글로벌리스트, 즉 앞으로 전쟁이나 아니면 군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제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를 견제하던 배넌이 경질됨으로써 좀 더 막강한 힘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군대를 상당히 거리를 두는 이런 오랜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행정부에서는, 군부 출신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3인방 말고도, 마이크 폼페오 미국 CIA 국장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그리고 릭 페리 에너지 장관도 다 군 출신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 10년간 군 장성 출신들이 안보 라인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발휘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현재 북한과의 외교 안보 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망쳐놓은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이번 군부 출신들이 상당한 트럼프의 어떤 별종 같은 행동들을 잘 억눌러 왔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군부 출신들이 트럼프 정부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쪽의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오히려 안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데요.
다만 일부 칼럼니스트들과 언론들은 결국 군산복합체의 승리이며 승리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부분에 좀 저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서 파병을 추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도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옆에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둘러싸서 견제하는 역할들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권력인 금융 권력입니다. 트럼프 정부 구성 인력 중에 또 특징 중 하나가 월가 세력들이죠. 특히 트럼프가 상당한 월가 비판을 하면서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한테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누신이라는 재무장관을 취임시켰죠. 이 무누신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출신으로서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번에 그 사퇴 루머가 돌았던 국가경제위원장 게리 콩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에서 2인자 위치까지 올랐던 인물이죠. 결국은 월가에서 구체적으로 골드만삭스 쪽 사람들을 뽑아서 재무와 경제를 맡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배넌이 상당한 비판을 하면서 매일 게리콩과 싸웠다라는 어떤 내용을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다가 트럼프의 사이 쿠슈너하고 분보적인 맥마스터도 게리콘하고 무누신과 함께하는 골드만삭스 라인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트럼프가 배넌을 경질하면서 이제는 골드만삭스의 어떤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요. 게리콘이 지금 경질 사퇴 루머가 나왔을 때는 배넌의 힘이 강했을 때였는데 배넌이 경질되니까 지금은 게리콘이 연준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그 게리콘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된다면 좀 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겠고요. 양적 긴축을 실시한 이후라면 그 카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극단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때 거품이 오히려 터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는 이번 버지니아주에서 샬롯츠빌에서 외긴 우월주의였던 집회 및 이에 대항하는 시위자들이 대립으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자 트럼프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로 인해 상당히 비판이 거세졌죠. 그렇기 때문에 재계 자문단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을 덮기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언쟁이 거세졌고 정치적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시각을 분산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배넌을 경질하는 부분도 이런 시각을 분산하는 그 목적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회에 안정적인 시각을 심어줘야만이 트럼프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당장 9월에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위험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만이 탄핵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 트럼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는 글로벌리스트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고요. 결국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무너신과 게리콘을 중심으로 한 빅6와 지금 현재 세제 계약안을 만들고 있고 이 부분이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가 글로벌리스트의 꼭두각시라는 이미지를 지금 보이고 계속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트럼프가 꼭두각시를 이미지를 벗어나면서도 자기 정책을 꾸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요. 만약에 꼭두각시를 넘어서서 본인만의 다시 독자적인 정책을 취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위험할 것 같고요. 트럼프가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시장은 오히려 안정되는 어떤 아이러니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폐쇄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시 어떤 변수가 될 것도 같은데 간단하게 의견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셧다운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도 한번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연장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23일에 애리조나주에서 지지자 집회에서 한 트럼프 연설을 보면요. 셧다운이 벌어져도 멕시코 장벽은 쌓일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불법 구금해서 처벌을 받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아파이오 국장을 사면하겠다. 이런 발언들까지 하면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리스크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면 양적 긴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9월에.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 2015년도에 오바마가 셧다운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물론 셧다운이 되더라도 시장은 급락하지 않고 그냥 간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왜 2015년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2015년도 금리 인상 이슈하고 맞물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양적 긴축하고 맞물린다면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잭슨 미팅이 지금 진행되고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드라기가 강단에서 어떤 알맹이가 없을 것이라는 어떤 관측들이 적지 않지만 오히려 긴축에 대한 뉘앙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오늘 나온 내용 이슈를 보면은 독일 중앙은행 총재 옌스 바이트만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전망에서 6월 전망에 근거해서 나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 연장을 비롯한 추가적인 조치가 내년에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내년 1, 2분기에 대한 경제 전망이 투자은행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경기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본다면,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올해 하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투자은행 리포트 중에 좀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시티그룹에서 나온 리포트는 리세션 직전에 후기 사이클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앙은행들의 부양 축소하고 금리 스프레드가 향후 확대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부풀어 오르는 기업 부채에 조바심을 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다만 주식시장은 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버블은 이럴 때 일상처럼 끼게 되어 있다라는 무서운 전망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보시면서요. 현재 불마켓에서 어떤 끝자락에 온 게 아니냐 라는 어떤 생각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탄핵 그리고 내년의 중간선거까지 같이 놓고 본다면 트럼프 정부의 안정화되지 않은 이런 불안한 모습들은 시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 분석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서울, 경기, 강원도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낮이 되면 충청과 경북 북부지방에,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은 오전 사이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 오후가 되면 시간당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지방이 50에서 100, 많은 곳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남부와 강원 영동으로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2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다가 자정 무렵에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겠는데요. 따라서 서울, 경기, 강원도의 비는 자정이 되면 모두 그치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이렇게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강한 비가 올 때가 있겠고 자정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충청도는 소나기가 내리다 낮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강원 동해안은 자정까지 비가, 그 밖에 동해안은 소나기가 내리다가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낮부터, 그 밖에 영남 동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는 소나기가 오다 경북 북부는 낮부터, 그 밖에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남부지방의 비는 늦게 오기 때문에 한낮에 폭염이 예상됩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상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고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매우 거세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여기에 중부지방의 낮 기온 30도를 밑돌겠고 남부지방의 폭염도 누그러져 전국적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비는 화요일에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